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과 같은 인생의 큰일을 치르게 되면 다들 지난 과거가 훅 하고 지나간다고들 말하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더욱 그럴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평생의 유일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예비 신부 말고도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할머니예요. 제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던 분이시거든요. 유부남이 될 준비를 하다 보니 할머니와 지냈던 나날들이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걸까요? 저는 7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 생활은 너무 어렸을 적 일이라 기억에는 흐릿하게 남아있는데요. 누구와도 친하게 못 지내고 구석에만 앉아 있었던 꼬마 시절 제 모습이 얼핏 남아있긴 하네요. 그러다 8살이 되었을 무렵 입양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당시 저를 입양했던 양부모님은 불임 부부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고아원에 와서 저를 걷어간 건데요. 처음부터 저에게 나쁘게 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입양하고 다음에 기적처럼 양부모님 사이에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게 어긋나기 시작했죠. 어머니는 분명 임신 초기 때 저를 보며 네가 이 집에 들어오니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오는구나. 이게 다 네 덕분이야. 라고 말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동생이 태어나고 나니 눈에 띄게 부모님이 태도가 달라졌죠. 그게 10살도 안 된 제 눈에도 다 보일 정도였으니 안 그래도 소심했던 제 성격은 더욱 바닥을 향해 고꾸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일에도 저를 꼬집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어린 제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거죠. 뭐 하나 없어지기만 해도 저를 죽일 듯이 의심하고 동생이 어디 하나 긁혀오면 무조건 저를 몰아세우고 저를 빼놓고 밥을 먹고 저를 빼놓고 가족여행을 가고 일화가 너무 많아요.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던 경험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니까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어느 날 양부모님은 동생을 안고 또 어디론가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집 똑바로 치워놓고 있으라는 말만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죠. 처음 겪는 일도 아니었는데 그날엔 뭔가 달랐나 봐요. 아님 참고 참다가 그날 터진 걸지도 몰라요. 저는 가족들이 여행을 간 사이에 책가방 하나만 덜렁 메고 그 길로 집을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할머니였어요. 어린 남자애가 몇 날 며칠을 시내 한복판을 서성이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위협적이잖아요. 하루는 상가 화장실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는데 웬 술 취한 아저씨가 다가와서 저에게 발을 툭툭 차며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할머니가 나타나서는 내 손주한테 뭐 하는 짓이냐며 저리 썩 꺼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가 홀로 지내던 단칸방에서 온기를 나누며 자랄 수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가서도 사춘기 반항 한 번 없이 할머니와 오순도순 잘 살았고요. 그만큼 감사한 분이라는 걸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알고 있었던 거겠죠. 매일 수업만 끝나면 할머니에게 달려가 일을 돕고 그러는 바람에 학창 시절에 친구들은 골고루 사귀지 못했지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할 나이가 되었을 때 저는 대학 진학 생각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 몰래 취업할 만한 공장을 알아보고 있었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장은 기숙 생활을 해야 하는 외곽 지역에 있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할머니와 같이 지내며 통근할 수 있는 공장을 찾고 있었는데 쉽지 않았죠. 그러다 할머니가 우연히 제가 공장 인력 모집에 동그라미를 쳐둔 신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를 불러 세우더니 엉엉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떤 마음으로 키워낸지 잘 알면서 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네가 공부를 좀 잘하는 애도 아니고
형편 때문에 공장으로 가겠다는 것만큼 불효가 어딨냐. 학비는 어떻게든 내가 마련해 볼 테니 넌 제발 일부터 할 생각 말아라.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고 저는 다짐했어요. 공장을 알아보느라 한 달 정도 공부를 쉬엄쉬엄 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수능을 잘 봐서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겠다고요. 장학금을 받아서 진학하는 것만이 할머니에게 부담도 안 드리고 할머니 꿈도 이뤄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그 결심을 이뤄냈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기숙사 생활까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죠.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할머니와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해 하시는 할머니 표정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고 얼른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결심이 휘청이게 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당시에 저는 수업 중이었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가방 하나 챙기지 않고 학교에서 뛰쳐나왔을 만큼 정신이 없었죠. 병원에 가서 들은 할머니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어요. 무릎 쪽 연골 조직에 암이 있다는데 대부분 젊은 층에서 잘 나타나는 희귀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말하기를 이미 아프신지는 오래되셨을 텐데 아마도 혼자서 내색 않고 참으셨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 나이도 많으신 데다 상태가 심각해서 호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할머니는 더 빨리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죠.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가 장학금을 받고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입학할 때 쥐어주신 쌈짓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고민 없이 수술을 진행해 달라고 했고 의식도 거의 없는 할머니 손만 붙잡고 수술 날만 기다렸네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해요. 평생 종교 한 번 없이 살던 제가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했는데 할머니는 수술을 고작 3일 앞둔 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의식도 없었던 중 돌아가셨는지라 그 어떤 마지막 말씀도 못 듣고 할머니를 보내드리게 되었죠. 할머니를 바다에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의 유품들을 하나씩 정리하는데 정말 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할머니가 절대 원하는 일이 아닌 걸 알기에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다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려고 했네요. 할머니는 평소에도 저에게 늘 말씀하시던 게 있었는데요. 할미는 한글도 어렵사리 배워서 그런지 남의 나라 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대. 나는 우리 손주가 커서 영어 쓰는 일 하면서 정장 쫙 빼입고 멋지게 일했으면 소원이 없겠어. 너는 영어 학원 한 번 안 다니면서도 시험만 쳤다 하면 100점이었잖냐. 유언 하나 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할머니가 평소에도 툭하면 이야기하시던 그 말을 되새겼어요. 할머니 말대로 멋지게 살아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가 주셨던 쌈짓돈과 평생을 저 하나만 보고 모았던 자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정말 아득바득 생활했어요. 웬만해서는 할머니가 남기신 돈을 10,000원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와 학교 생활을 병행했고 동시에 외국계 기업 취업도 미리 준비하기로 했죠. 그렇게 거의 잠자는 건 포기하다시피 1년을 보낸 것 같아요. 수업 끝나자마자 편의점 가서 한 끼 때우고 그대로 야간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를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딱 1년을 보내더니 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졸 전형이 아니라 재학 중인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외국계 공채가 올라온 거예요. 저는 그 공채를 처음 준비하는 거지만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절실하게 준비했어요. 면접 스터디도 미친 듯이 다니고 잠은 더 쪽잠으로 줄여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그렇게 서류를 통과하고 인적성 검사도 통과하고 1차 면접까지 무리 없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더라고요. 할머니가 옆에 있었다면
하루 종일 일장 연설을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최종 면접을 하루 남긴 날이었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 되었는데도 긴장이 되었는지 유달리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이러다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면접장에 가겠다 싶어 저는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우유라도 사다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집 밖에 나섰어요. 마침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는데요. 저는 우산을 쓰고 준비한 면접 멘트를 외우고 또 외우며 저벅저벅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길 건너편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초록불이 깜빡깜빡하던 와중에 한 할머니가 아슬아슬하게 길을 건너가고 계시더라고요. 양손에는 청소도구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천천히 반대편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그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휙 하고 날아들더니 그대로 할머니를 쳐버린 거예요. 저는 당시 횡단보도에서 3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그 끔찍한 광경이 제 두 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헬멧을 쓰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대로 쌩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비도 오고 어둑어둑했던 날이라 멀리서 걸어오던 저는 미처 보지 못했는지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진 할머니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로 도망가더라고요. 말 그대로 뺑소니 현장을 제 눈으로 목격해버린 거죠. 저는 너무 놀라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마침 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도로였기에 횡단보도 신호는 무시하고 쓰러진 할머니에게 달려갔죠. 의식도 없으신 것 같고 딱 봐도 심각한 상황이다 싶어 경찰보다는 119에 먼저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2에 신고도 했죠. 하지만 소방차나 경찰차가 오기까지 할머니를 도저히 여기에 방치할 수가 없어서 무작정 할머니를 업고 골목 하나 지나면 있는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렸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아마도 하늘나라로 가신 할머니가 있었나 봐요. 생전 처음 뵙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등에 업고 뛰는 내내 이상하게도 눈물이 계속 그렁거리더라고요. 1년 전 저를 떠나신 할머니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이분을 꼭 살려야 된다는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응급실에서 할머니는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119와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런저러한 사정으로 땡땡병원에 오게 되었다고 정황을 설명했고요. 그런데 진단을 끝낸 의사의 말에 의하면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후두부 쪽을 크게 다쳤다는데 지금 당장 수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호자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1년 동안 100원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돈 3천만 원을 떠올렸고 일단 결제부터 할 테니 당장 수술에 들어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와서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저도 참 어떻게 그 결심을 그렇게 순식간에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평생 이 순간을 후회할 것만 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정에 따랐던 거고요. 수술은 장장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완전 대수술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돌아와서 수속 밟고 경찰들한테 제가 목격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렇게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해가 떴더라고요. 최종 면접 시간은 오전 9시였는데 추리닝 차림이었던 제가 당장 집으로 가서 정장 갈아입고 출발한다고 해도 어림도 없는 시간이었네요. 다행히 할머니 수술은 잘 끝났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해질 정도였는데 다행히 뇌 손상까지 모두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얻어낸 결과라며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최종 면접에 대한 허탈감 때문에 온전히 웃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을 모두 써버렸다는 막연한 두려움도 뒤늦게 들기 시작했고요. 저는 할머니의 수술 경과가 괜찮아졌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렸는지 아니면 그저 밤을 새서 몽롱했던 건지
회복 중이었던 할머니의 병실 간이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정말 세상 모르고 6시간은 넘게 잠든 것 같아요. 나중에 눈을 떠보니 할머니 의식이 돌아오셨더라고요. 부스스 일어나는 저를 보더니 웃으시면서 학생 일어났어요. 간호사분들이랑 경찰분들한테 새벽에 일어난 일은 모두 들었어요. 곧 있으면 우리 딸이랑 아들이 올 텐데 바로 가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쭈뼛쭈뼛한 마음에 그냥 가보겠다고 말했지만 잠깐이면 되니 차나 한 잔 마시면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시리 민망한 마음에 아니에요. 저 오늘 면접 있어서요. 준비하러 빨리 가봐야 돼요. 라고 핑계를 댔지만 할머니는 이미 경찰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최종 면접을 놓쳐버렸다는 사실까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잠깐 병원 앞에서 바람 좀 쐬고 다시 들어오겠다고 말씀드린 뒤에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알겠으니 꼭 와야 돼요, 학생.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병원 로비를 나서자마자 웬 고급 승용차들이 몇 대씩이나 줄을 지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광경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무슨 국회의원이라도 온 건지 휘황찬란한 외제차들에 저는 갸우뚱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차 안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 앞 벤치에서 캔커피를 하나 마시고 다시 할머니의 병실로 돌아왔죠. 그런데 병원 앞에서 봤던 그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의 병실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문 앞에서 주춤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반으로 쫙 갈라지면서 끝에 있던 한 분이 편하게 들어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고급차에서 내린 그분들 중 2분이 할머니의 자제분들이더라고요. 나머지 정장 입은 분들은 수행비서 비슷한 분들인 것 같았고요. 뻘쭘하고 당황스러워하던 저를 보며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어제 이야기를 잘 전달해 놨으니 괜찮으면 밥이라도 함께하고 갈 수 있겠어요?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학생한테 식사라도 꼭 대접하고 싶다네요. 저는 식사 정도야 괜찮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어요. 마침 배도 고팠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막상 식당에 가자마자 그분들은 저에게 보상금을 주고 싶은데 얼마가 필요하냐고 물었고 저는 그러려고 한 일이 아니니 염두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제 거절을 듣고 되돌아온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할머니의 따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어머니 구해주시느라 소중한 최종 면접장에 가보지도 못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데 경찰분한테 들어보니 그 회사가 땡땡코리아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할머니의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러다 보니 목격자 진술 외에도 이런저런 상담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갸우뚱했어요. 회사 이름까지 왜 묻는 거지 하는 의아함과 함께 저는 땡땡코리아가 맞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옆에 있던 할머니 아들분께서 갑자기 제 손을 거침없이 꼭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연일까요? 오늘 병실에서 학생이 봤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회사 사람들이에요. 그 회사 대표에서 얼마 전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어요. 내가 어젯밤에 구해드린 그분이 오늘 면접 볼 회사의 전직 대표였다니 한 번에 믿을래야 믿기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제가 한참을 멍하니 있자 그분들은 웃으시면서 할머니가 대표셨을 때 찍은 여러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분명 어젯밤 길 위에서 본 할머니의 모습은 새벽 청소라도 가시는 듯 힘겹고 고되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이야기를 나눴던 할머니의 따님과 아드님 역시 현재 그 회사의 대표와 전무 자리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대표직에 계셨을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곳저곳 청소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네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사람 사는 냄새도 맡기 좋다며 습관처럼 이런 기상을 하셨다더라고요. 정말 묘한 일이죠. 오늘 면접을 놓쳤던 그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제 눈앞에 앉아 있다니 정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정황을 저 역시 알게 되고 나서 다시 할머니가 계신 병실을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며 학생, 이제 얼추 이야기는 다 들었겠죠? 나도 방금 애들한테 뜻밖의 소식을 들었네요. 내 목숨 구해주느라 놓쳤던 소중한 최종 면접, 내가 합격시켜주면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까요?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드라마에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돌아가신 제 할머니의 모습이 머리에 스치기도 했죠. 사교육 하나 없이 늘 높은 성적을 받았던 저를 자랑스러워하시며 우리 손주는 자기 능력으로 하늘 끝까지 올라갈 인물이라고 하셨던 할머니의 말씀도 생각이 났어요. 저는 약간의 침묵 끝에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는 제가 꼭 제 능력으로 증명받아서 들어가고 싶은 회사이기 때문에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의 정중한 거절에 할머니는 재차 같은 제안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그저 흐뭇한 얼굴로 저를 물끄러미에 바라보시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집에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본인의 운전기사를 통해서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덕분에 편하게 집에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머지않아 또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할머니는 면접 합격을 거절한 저를 위해 제가 결제했던 병원비의 정확히 10배를 보상금으로 주셨어요. 병원에서부터 저를 집까지 태워주신 덕에 제 집 주소를 자연스레 알아내신 거죠.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집 앞으로 웬 봉투 하나가 왔는데 열어보니 무려 3억에 달하는 수표와 편지 한 통이 있었죠. 그 편지에는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잘 지내라는 글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되돌려보낼 주소 하나 없는 그 봉투를 부여잡고 저는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마치 산타클로스를 실제로 만난 느낌이랄까요? 동시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할머니 평생 일 안 해도 될 돈이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에 2번 다시 없을 깜짝 선물을 받고 나서도 제 생활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학교 생활과 아르바이트도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아쉽게 놓쳤던 회사의 하반기 공채를 기다리며 열심히 취업 준비도 했죠. 시간이 흘러 저는 그 공채에 완벽한 준비와 함께 지원을 했고 보란듯이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꿈같은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에 합격하자마자 회사의 전직 대표였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저에게 직접 연락이 왔거든요. 연락 이후 며칠이 지나 할머니와 저는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뒤로는 심심찮게 연락도 하고 만나 뵙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내드렸던 바다에도 함께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아니었으면 진작에 끝났을 인생이다. 이제 여생은 너를 친아들처럼 보듬고 살고 싶구나. 이제 더 이상 거절 말고 내 지원 좀 받아다오. 네 능력으로 회사는 합격했으니 내가 마음껏 너를 지원해도 되겠니?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를 떠나보냈던 장소에서 또 하나의 할머니가 생겼음을 직감했거든요. 저는 그 제안을 뜨거운 눈물과 함께 수락했고 그 후로 제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와 같은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평생 외국 한 번 못 나가본 저를 위해 해외 본사에 파견을 보내주셨고 지낼 곳과 유학 자금까지 모두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5년이 흘러 저는 현재 호주 지사에서 고속 승진을 해서 공까지 떠안게 되었네요. 이곳에서 평생의 인연이 될 사람도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신기했던 건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처음 만났던 시절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처음으로 꿈에 나오셨어요. 그렇게 꿈에라도 나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할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나타나서는 이제껏 못 해준 것들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지금 제 앞에 나타난 이 모든 행운의 인물들이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막을 앞두고 있다 보니 그간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생각도 할 겸 주절주절 적어보았어요. 저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